일부 한국인 네티즌들과 한국 유튜버들이 무분별한 베트남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를 멈춰주길 바란다. 윤상호 베트남 연합 한인 회장이 최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죠. 그는 또 베트남이 심지어 일본보다 더 빠르게 한국과의 하늘길을 차단하고 이미 인천에서 하늘로 이륙해 비행 중이었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 베트남이 뒤늦게 하노이 항공에 착륙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한 것에 대해서는 한국 입장에서는 베트남의 이러한 봉쇄 조치가 너무 과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베트남의 절박한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 라며 베트남이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시행한 덕분에 베트남에 있는 20만 명의 한국 교민들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었다. 베트남을 무분별하게 욕하는 것은 결국 베트남에 거주하는 20만 명의 한국 교민들에게 욕하는 것과 같다 라고 전하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한국이 베트남에 가장 많이 투자해 일방적으로 한국이 베트남을 도운 것처럼 인식하지만 한국은 최근 3년간 베트남에서 해마다 300억 달러 정도의 무역 흑자를 기록 중이다. 서로 돕는 관계다. 어느 한쪽이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윤상호 베트남 연합 한인 회장의 주장과는 달리 베트남은 적극적인 검사를 통해 확진자들을 빠르게 선별해낸 한국을 막는 대신 베트남 내 슈퍼 전파자가 일본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당시 올림픽을 위해 제대로 검사조차 실시하지 않은 일본에게는 너무나 관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베트남이 한국의 베트남 내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 일본과 밀월 관계를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합리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세관총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이 지난달 수출한 마스크는 총 8,819만 개인데요. 이 중에서 무려 3,270만 개가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다른 어느 국가들보다 베트남이 일본에 보낸 마스크 물량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베트남이 어느 국가의 수출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지만 봐도 미국이 일본의 2배 이상으로 많은 데다가 최근 미국 최대의 전자기업 애플이 베트남의 아이폰 공장을 설립해 대규모 채용에 나선 데 이어서 탈중국을 위해 에어팟 생산 일부를 베트남으로 옮기겠다는 계획까지 발표한 점, 그리고 현재 어느 국가가 더 위기의 상황인지를 고려한다면 당연히 베트남은 일본이 아닌 미국에 더 많은 마스크를 수출하는 것이 정상이겠지만 베트남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베트남 세관총국이 작성한 세관신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수출된 마스크는 1,040만 개로 일본의 3분의 1도 안 되는 규모였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을 통해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산 진단키트의 정확도를 운운하고 있는 두 국가 베트남과 일본이 힘을 합쳐 최근 진단키트까지 공동으로 개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최근에는 웅유엔 수업북 베트남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일본의 아베 총리는 일본에 거주하는 베트남인들에 대해서도 1인당 10만엔의 특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라고 전하자 수원푹 베트남 총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트남은 일본에 마스크를 지원해왔다. 앞으로 상호 지원을 더 강화해 나가자. 왜 베트남이 일본에 절대적으로 많은 양의 마스크를 지원해주고 있는지, 한 달에 무려 3,270만 장의 마스크, 베트남이 한국에 보내는 물량의 2배, 미국에 수출하는 규모의 3배를 일본에 보내고 있는 이유가 점점 더 확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미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베트남에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 국가인 것은 물론이고 한국과 일본 기업들이 베트남을 대하는 태도와 진정성에도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일본은 베트남에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0%로 유지하라 압박해왔고 이를 통해 일본에서 생산한 자동차들을 베트남에서 팔아치워 수익을 그대로 일본으로 가져가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베트남에 생산 공장을 설립한 규모는 미세한 사이즈로 최대한 베트남인들을 고용하지 않고 일본에서 모든 것을 수입하는 방식으로 일본의 이익만 생각하겠다는 것이죠. 반면 한국의 현대차는 베트남의 탕콩그룹과 손을 잡고 합작 법인을 설립해 베트남에서 1,000명이 훌쩍 넘는 베트남인들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입장에서도 모든 부품을 같은 그룹 계열사인 현대모비스로부터 받아 한국이나 이미 대규모 공장이 설치된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해 베트남에 수출하는 것이 투자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춰 수익성을 대폭 늘릴 수 있겠지만 한국의 현대차는 베트남 현지 기업 그리고 노동자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기업의 수익성을 조금 낮춘다 하더라도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는 베트남의 경제를 통째로 이끌어줬다고 봐도 무리가 아닌 한국에서 베트남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윤상호 베트남 연합 한인 회장은 베트남을 무분별하게 욕하지 말고 베트남에 거주하는 20만 명의 한국인들을 생각해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접근해달라 라며 일부 유튜버와 한국 네티즌들의 말 한마디로 한국의 K-드라마, K-팝 그리고 박항서 베트남 대표 감독이 그동안 쌓아온 엄청난 특수효과들이 한방에 무너질 수 있다 경고했는데요.
이를 두고 17,000개가 넘는 찬성을 얻은 반응을 보시면 왜 맨날 한국만 이해하고 관용하고 또 포옹해야 하나요? 베트남이 그렇지 않고 있는데 왜 한국만 다 맞춰줘야 하지? 라 말하고 있고, 또 6,000개가 넘는 좋아요를 받은 한 네티즌은 베트남 연합 한인 회장 본인이 베트남에서 터를 잡고 거주하고 계시니 그렇게 베트남을 감싸는 말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전했습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베트남에서 베트남 경제를 절대적으로 좌지우지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신규 사업 계획을 철수하고 있다는 것이죠. 베트남의 면적은 대한민국 국토의 3배, 33만 제곱킬로미터에 육박하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는 베트남의 북부에 있지만 인구수는 베트남 최남단에 있는 호치민의 100만 명 정도 더 많습니다. 또한 베트남의 유명 관광지 다낭, 호이안, 빈, 동허이, 동하 등은 베트남 남쪽도 북쪽도 아닌 중간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은 한국이나 대부분의 선진국들처럼 수도의 쏠림 현상이 심하지 않고 도시별로 골고루 분배되어 있습니다. 베트남에는 이런 말이 있죠. 베트남을 반으로 나눠서 하노이를 포함한 북쪽에는 삼성이 있고 호치민을 포함한 남쪽에는 효성이 있다. 베트남 북부 하노이 인근의 박린선 옌폰 공단에는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폰 공장과 가전 공장을 설립해 베트남 전체 수출의 무려 35%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모두 다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최근 삼성이 베트남에서의 생산을 확대하려는 계획을 철회하면서 베트남 북부 지역이 꿈꾸었던 유토피아가 심각하게 흔들리는 상황인데요. 하나, KB, IBK 기업은행 등 한국의 메이저 은행들이 파격적인 혜택을 받으며 베트남이 아닌 미얀마에서 집중적으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런데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보다 100만 명이나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900만 명에 육박하는 인구를 보유한 대형 도시 호치민을 포함한 베트남 남부 지역에서는 효성의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효성은 호치민 인근 동나이성 연짝 공단에 97만 제곱미터 축구장 90개의 넓이의 초대규모 공장을 세웠습니다. 최근 토요타를 따라잡고 베트남에서 1위를 기록 중인 한국의 현대차가 베트남에서 1200명 정도를 고용했는데 효성은 이보다 4배 이상 많은 5000명의 베트남인들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섬유의 반도체라 불리는 스판덱스와 타이어의 내구성을 높여주는 보강제, 타이어 코드 분야에서 압도적인 세계 1위를 달성한 효성에 1조 2천억 원을 투자해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효성 공장을 베트남의 호치민 부근에 세운 것인데요. 스판덱스는 1년에 5만 톤씩, 타이어 코드는 연간 10만 톤씩 생산해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경제에는 엄청난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국의 효성에 최근 베트남에 충격이 될 만한 발표를 했습니다. 효성이 베트남에 새로 건설하기로 한 차세대 섬유 신소재 아라미드 생산 라인을 베트남이 아닌 한국의 울산으로 바꾼 것입니다. 머니투데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효성은 원래 베트남 동나이성에 아라미드 공장을 새로 지어 베트남 투자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이를 완전히 철회하고 기존의 한국에 있는 공장 규모를 대폭 확대시키는 방안을 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참고로 아라미드는 그 무엇도 뚫지 못하는 강도, 강철보다 5배나 강력한 데다 500도가 넘는 열도 거뜬히 견뎌내는 꿈의 소재라 불리고 있습니다. 아라미드를 이용해 자동차 범퍼를 만들면 무게가 50% 줄어들고 자동차 연비가 무려 8%나 개선되죠. 이외에도 고성능 타이어, 방탄복 등 여러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5G에서 통신망용 광 케이블로 아라미드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글로벌 소재 분야 최강 기업이라 불리는 효성의 투자를 베트남이 놓친 것은 타격이 상당합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효성을 찾아 한국이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되려면 핵심 소재의 특정 국가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 라며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 명단에서 제외해 탄소 섬유를 비롯한 전략 물자에 포함되는 핵심 소재에 대한 대한국 수출 규제를 시행한 것과 관련해서 일본이 수출을 통제하면 수소 충전소와 2차 전지 등의 분야에서 탄소 섬유 소재가 부족해 어려워질까 걱정했는데 기대가 크다 라며 효성에 자신 있습니까? 묻자 효성의 조현준 회장은 자신 있습니다 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도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효성은 이번에 베트남 투자 계획을 미련 없이 버리고 대신 한국의 투자를 늘릴 수 있었는데요. 베트남이 아니더라도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의 파격적인 VIP급 대우를 제시하며 한국 기업들을 유치하려는 나라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태국 투자청의 두왕짜이 아사와 친따찌 청장은 태국이 가장 배우고 싶어하는 모델은 한국이다. 일본이 태국에서 워낙에 강세여서 한국이 끼어들 틈이 없다는 소리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라며 태국은 아직 부족하다. 한국과 같은 선진국과 기술 협력을 통해 경제를 끌어올려야 한다. 한국의 성공은 우리의 롤모델이다
전했고, 인도는 아예 한국 기업만을 위한 투자 유치 기관 코리아 플러스까지 만들었는데요. 인도 정부가 이렇게 특정 국가를 위해 따로 기구를 설치한 것은 한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입니다. 엄청나죠? 코리아 플러스의 산딥 베알 수석 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도에서는 1분마다 한국의 휴대폰이 130대가 생산되고 있고 한국 냉장고 10세대를 인도인들이 구매하고 있으며 1분에 한국 자동차 1대가 판매되고 있다. 도쿄와 오사카 등을 제외하고 전국 39개 도도부현에서 우선 해제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는 2차 유행과 병상 부족 등의 우려로 너무 이르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조건부 해제 대상이 된 A매연의 경우 한 의료기관에서 17명의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 13일에는 20대 스모 선수가 나흘 동안 병원을 찾아 헤매다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결국 그럼에도 긴급사태 선언이 해제되었고 해제되자마자 일본 전국에서 100명이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으며 5일 연속 신규 확진자 100명 미만을 유지했던 기록이 깨져버렸습니다. 아직도 무증상자는 검사조차 하지 않으며 상태가 심각한 사람만 검사하는 일본에서 확진자가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은 앞으로 발생할 상황을 예견하는 듯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에서 등장한 치료 양복카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병원에서는 집중치료 병상 부족 등 의료붕괴 상황을 겪으면서 노인이 젊은이에게 치료 기회를 양보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 주간지 뉴스포스트 세븐은 현역 의사이며 오사카대 초빙 교수인 이시코라 후미노부가 생명 양복 카드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카드는 노인층의 자발적 의지로 젊은이에게 집중치료 병상을 양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현재 일본의 씁쓸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집중치료의학회에 따르면 4월 1일 일본의 집중치료 병상은 인구 10만 명당 5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에 반해 독일은 29개에서 30개, 이탈리아는 12개를 갖추고 있는데 니케이 신문은 일본은 해외보다 인구당 집중치료 병상수가 적고 의료인력도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일본 내에선 생명양복 카드에 대한 보도가 나오자 일본의 작가 타치바나 레이는 노인의 희생정신과 생명을 선택할 권리는 강요하기보단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또한 일본 내에서 재난지원금 신청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재난지원금에서 실수로 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자 다시금 확인하는 과정을 만들었고 또한 실수로 기부 신청을 했거나 마음이 바뀔 경우 언제든 기부를 취소할 수 있게 했습니다. 게다가 재난지원금 신청을 카드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으로만 받아 고령층은 신청이 어렵다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15일부터는 재난지원금을 ARS나 콜센터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재난지원금 신청서를 이상하게 만들어 안 주려 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지원금의 수급을 희망하지 않는 분은 체크란에 X표를 기입해달라고 써있었습니다. 여기서 신청합니다가 아닌 신청하지 않는다만 넣어서 일본 각지에서는 착각해서 신청하지 않습니다에 기입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 견본 양식이 나왔을 때부터 비판을 받았지만 일본 정부는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배포했습니다. 또한 일본 당국처럼 마이넘버 카드를 이용하면 온라인 신청을 하고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가족까지 신청해서 지금 일본의 지자체는 주민등록정보와 신청서를 일일이 대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한 구청에서 매일 온라인 신청자 수가 1만 명 수준인데 하루 처리 가능한 인원은 150명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온라인 신청이 우편 신청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선 양복카드와 재난지원금 신청에 대한 비판이 나오면서 아베 정권의 노인에 대한 인식 또한 의심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8.4%로 이미 오래전부터 초고령 사회에 들어서 있습니다. 이 때문에 노인 돌봄도 제도화되었는데 점점 20대 간병인이 모자라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염병으로 인해 돌봄 종사자들의 공백이 더해지면서 인력 부족이 심각해졌고 도쿄의 한 요양시설에서는 노인들의 오래된 기저귀를 그대로 차고 있거나 음식을 먹으려고 다투는 등 참혹한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유키 야스히로 슈크토쿠대 교수는 6월에서 8월까지 이 추세가 이어지면 아예 돌봄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일본에선 노인들의 건강과 생명이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은 감염병에 취약한 노인에 대한 대처 또한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신속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노인 장기 요양보험은 숨은 영웅이라 불릴 만큼 큰 역할을 해냈습니다. 장기 요양보험에서는 팬데믹 수준에 이르기 전부터 노인 입소시설 9,876개소의 예방 안내문과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를 제공하여 빠른 대응을 시작했고 2월에는 외국 국적 및 출입국 내역이 있는 종사자가 근무하는 전국의 장기 요양기관 893개소 전체를 직접 방문해 업무 배제, 폐렴 감염, 방문객 통지 여부 등의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노인 돌봄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치매, 홀몸 어르신과 재가급여 중단자를 대상으로 집중 상담을 진행했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휴원이 된 주 야간 보호센터에서 홀몸, 맞벌이 등으로 가족 돌봄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긴급 돌봄을 실시하도록 조치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시설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KF94 보건용 마스크 약 11만 장을 순차적으로 공급했습니다. 게다가 한국 정부는 감염병으로 인해 정상 추진되지 못했던 노인 일자리, 자활 근로사업 등 60여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 노인들이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줄 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감염병 사태에서 노인에 대한 정책뿐만 아니라 바라보는 시각도 확연히 달랐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의료가 붕괴되어 심지어 양보카드까지 나오며 노인에게 생명의 양보를 강요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노인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물론 공공 일자리를 통한 생계까지 책임지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월 문재인 대통령이 방역의 최일선인 질병관리본부를 깜짝 방문했습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방역을 잘했다며 좀 더 자신있고 당당하게 질본이 이룬 성과를 말씀해도 좋다라고 말하면서 단 한 가지를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생명을 잃는 사람이 더 나오지 않게 각별한 노력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치명률은 낮지만 국민에겐 가슴 아픈 일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말은 전 세계에서 감염된 가장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있는 한국이었지만 단 한 사람의 노인이라도 더 살려달라는 말이었습니다.